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장 재화와 서비스의 역외 조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와 다른 상품의 교역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런 무역 형태는 최근에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부품들, 서비스들을 또 다른 국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것.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보다 간단히 역외 조달, 오프쇼링, 신문지상에서 아웃소싱이라는 표현도 쓸 때도 있고, 역외 조달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우선은 같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의미의 차이는 좀 알아야죠. 오프쇼링은 삼성전자가 부품 공장을 중국에 세워서 그 부품 공장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구미나 이런 조립 공장으로 수입해다가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웃소싱이 더 넓은 개념.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가져다 쓰는 거. 그렇죠? 아웃소싱이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역외 조달, 아웃소싱, 역외 조달은 국제 무역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최종제, 리카르도 모형이나 핵시오린 모형, 이런 모형에서는 최종제의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재 무역을 설명합니다. 이 책,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다른 책들은 요즘에는 이제 국제무역 교과서에 아웃소싱, 외부 조달을 추가하고 있지만, 이 책이 최초로 이 부분을 무역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교과서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의 첫째 목표는 역외 조달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자. 그렇죠?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부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종재를 만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최종재 무역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렇죠?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리카도 모형, 핵시오린 모형에서는 모두 최종재예요. 역외 조달은 중간재, 그렇죠? 어떤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의 무역을 말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런 중간재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지만 그 중간재는 또 다른 국가에서 생산돼서 넘고 국경을 여러 번 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장의 두 번째 목표는 역외 조달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가, 이익을 논의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역외 조달은 우리 어떤 임금, 어떤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1980년대 초반부터, 이때부터 역외 조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서 비숙련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 대비 숙련 노동자의 임금, 그렇죠?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역외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는 역외 조달이 숙련 노동자 임금 대비 비숙련 노동자들의 수요와 그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80년대부터 비숙련 노동자들 임금 대비 고숙련자들의 임금, 그렇죠? 이게 상승해 왔다.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외 조달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국제무역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아주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외 조달에 대한 반응. 미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역외 조달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구미에 있는 휴대폰 부품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실업, 그렇죠? 고용,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자원보다는 표, 그렇죠? 고용, 이거에 되게 민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의회 연설에서 역외 조달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한할 정책을 수행할 것을 시사했대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라. 국내 일자리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사했대요. 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학자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역외 조달이 경제 전체의 이득을 가져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특히 트럼프 정권 하에서 어떤 걸 트럼프가 되게 많이 강조해요. 미국에 와서 생산활동해라. 그렇죠? 미국으로 생산 공정을 다시 들여오는 역내 조달. 그렇죠? 역외 조달이 아니라 역내 조달이라는 추세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겠죠.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뭐 비용 상승 때문에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고 있죠. 또 회귀하는 기업들도 간혹가다 있고, 그렇죠? 역내 조달로 바뀌고 있는 새로운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 역외 조달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자, 역외 조달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쪼개냐? 이렇게 우선 생산 순서, 연구 개발하고 부품 생산, 조립, 마케팅 및 판매.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활동들을 비숙련 대비 숙련 노동의 투입 비중에 따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장 비숙련 집약적인 산업은 뭐예요? 조립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품 생산. 그렇죠? 그다음에 마케팅, 판매, 연구 개발이 가장 숙련 노동 집약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나열한 것들, 이것들을 뭐라고 말해?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계속 쌓여가죠.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가치 사슬.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가치 사슬이겠죠. 어떤 생산 공정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치 사슬이겠죠. 자, 기업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가치 사슬 중에서 어디를 딱 잘라서 가치 사슬을 절단해서 이쪽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이니까 외국에 나가서 생산을 하도록 하자. 요것만 오른쪽에서만 자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 사슬 이야기했고 추가적인 몇 가지 기본 가정이 필요해요. 기본 가정. 외국에서의 임금이 국내에서의 임금보다 낮다. 그렇죠? 비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비숙련 노동의 상대적 임금 역시 외국에서보다 낮다. 그렇죠? 외국에서 더 낮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비용과 무역 비용에 대한 가정도 필요해요. 자, 어떤 기업이 부품 생산 활동을 외국으로 이전한다. 왜 이전을 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 비용이 낮아질 것임을 기대하고, 그렇죠? 그걸 기대하고 부품 공장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외국에서 부품 생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요. 그렇죠? 노동 비용은 하락하지만 추가적인 비용, 공장을 세우려면 자본 비용, 그렇죠?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부품 생산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돼요. 자국으로. 무역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절감되는 노동 비용과 새로 추가되는 자본 및 무역 비용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큰가, 이것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뭐 이야기는 뭐 다 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가치 사슬의 절단에서 왼쪽 부분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외국으로 보내고 숙련 노동적 집약적 생산 활동은 국내에서 하게 되더라. 그렇죠? 하게 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자국, 외국 다. 요건 자국 비숙련 노동 대비 숙련 노동 상대적인 노동을 표시한 거고, 여기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대비 고숙련,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임금입니다. 상대 공급 곡선, 상대 수요 곡선 만나는 점에서 상대 균형 임금,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국에서. 그렇죠? 외국도 스타만 표시하면 되겠죠. 외국도 비숙련 노동 대비 숙련 노동, 수평축에, 수직축에 비숙련 노동 대비 숙련 노동의 상대적 임금을 표시했습니다. 외국도 상대 노동 공급 곡선, 상대 수요 곡선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 그렇죠? 균형점이 A 스타로, 그렇죠? 딱 표시가 됐습니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 갑자기 자국과 외국이 무역협정 FTA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고 무역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중국 삼성이 이제 보통은 자본 비용, 중국이 가서 부품 공장 세우면 중국이 파격적인 혜택을 주죠. 그렇죠? 뭐 공장이 그 용지를 뭐 30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된다. 이런 자본 비용이 또 하락하기도 하고, FTA 때문에 다시 수입할 때 관세가 또 없거나,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이 중국에 공장을 세웁니다. 그렇죠? 부품 생산을 거리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국에서는 생산 활동이 이 가치사슬 절단면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국 내에서는 생산 활동이 더 숙련 노동 집약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기업들이 더 숙련 노동들을 더 많이 찾게 되죠. 그렇죠? R&D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삼성이 부품 공장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은 더 비숙련 노동 집약적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비숙련 노동 집약적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뭐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국, 아까 A점이었어요. 균형점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국에 생겨지는 가장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부품 생산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자국 내에서는 숙련 노동 집약적으로 바뀌어요.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가 증가하겠죠. 상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점이 B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상대 수요량 증가. 그렇죠? 수요량 증가.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특징.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이 상승해버립니다. 뭐요? 자국에서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외국 볼까요? 자국에서 했던 생산 활동들이 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국이 생산했던 부품 생산 외국으로 보냅니다. 외국에서는 그 부품 생산 활동이 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숙련 노동 집약적인 생산 활동입니다. 외국 내에서도 생산 활동이 어떻게 변해요?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외국 내에서도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A에서 B로. 외국 내에서도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양극화, 임금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정리. 자국 기업이 외국에 가서 부품 생산 활동을 합니다. 자국 내에서도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외국에서도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렇죠? 자, 이건 제가 옛날에 시험 문제도 많이 냈는데 예전에 개성공단이 있었죠.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우리 사우스코리아,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코리아 리퍼블릭에서는 가장 비숙련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때 조립이나 뭐 신발, 옷 생산 이런 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갔어요. 근데 개성공단 북한 입장, 그렇죠? 노스코리아 입장에서는 그 생산 활동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숙련 노동 집약적인 생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우스코리아 내에서 뭐 개성공단으로 간 기업이 우리 사우스코리아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많은 기업들이 간다면 우리 사우스코리아 내부에서의 임금의 양극화는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미미할 거예요.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어떤 경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 생산활동이 가장 숙련 노동 집약적인 생산활동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 북한의 가장 출신 성분 좋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개성공단에 와서 일을 한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방금 했던 이야기. 80년대 초반부터 잘 사는 나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에서도 비숙련 노동자 대비 숙련 노동자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됐대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렇죠? 현상이 일어났대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미국. 자,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임금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숙련 노동자들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고 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비생산직, 관리직. 그렇죠? 관리직. 그렇죠? 여기 보면 상대 임금. 그렇죠? 생산직 노동자 임금 대비 비생산직 노동자의 상대 임금을 봤어요. 야, 80년대부터 그냥 이렇게 임금의 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네요. 그렇죠? 자, 고용. 그러면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단순히 경제학 제1의 원리, 수요 공급 법칙.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수요, 고용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80년대. 약간 여기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상승하는 경향이네요. 수요 공급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보이네요. 얼핏 보이기는. 그렇죠? 얼핏 보이면. 그렇죠? 고용량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버렸네요. 뭘 살펴본다? 상대 수요를 한번 살펴본다. 그렇죠? 자, 수요 곡선이 79년. 그렇죠? 여기 있고, 그렇죠? 90년. 수요가 확 이렇게. 요건 두 개만 그렸는데 여기에 많이 그릴 수 있겠죠. 각 연도에. 그렇죠? 보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점들이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했죠. 균형점. 그렇죠? 수요가 늘어났구나. 자, 다시 한번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임금 상승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련 노동자들. 근데 임금이 올라 버렸네.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그렇죠? 미국 내에서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80년대부터 미국 기업들이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부품 생산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외부 조달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80년대부터 모든 국가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어.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컴퓨터 비롯한 고기술 자본재를 생산 활동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기술 자본재를 다룰 줄 아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어요. 이걸 멋있게 뭐라고 말해요? 숙련 노동 편향적 기술 변화, 스킬 바이어스 된 테크놀로지 체인지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다. 그렇죠? 숙련 노동 편향적 기술 진보가 8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임금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 다음이 역외 조달입니다. 역외 조달. 그렇죠? 잘 사는 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잘 사는 나라 내부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고 외국, 그렇죠? 선진국의 부품 생산 활동이 유입된 외국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렇죠? 자, 숙련 노동 편향적 기술 진보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조업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 및 고기술 자본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로 숙련 노동 편향적 기술 진보가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역외 조달은 무역 데이터에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부품, 중간재, 계산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중간재 규모로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측정할 수 있다. 자, 측정을 한 결과가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단순히 비생산직 노동자, 비생산직이 뭐예요? 숙련 노동이죠. 숙련 노동. 그렇죠?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임금 지급 비중을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근데 자본재를 측정할 때 우리는 자본을 측정할 때 저량, 그렇죠? 그다음에 유량, 스탁이냐 플로우냐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 거시 시간에 많이 배웠겠죠. 측정을 해보니까 저량을 사용했을 때는 역외 조달이 미국의 임금 격차,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량을 사용하면 두 개 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고기술 자본재, 숙련 노동 편향적 기술 진보가 미국의 임금 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노동자 대비 비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그렇죠? 우리 모형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면 어디가 더 크게? 고기술 자본재. 그렇죠? 저량을 사용하면 21에서 27, 여기는 29에서 32. 유량 12, 99, 이쪽이 압도적이에요. 자,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뭐 경제학자들, 뭐 개발 경제학자나 성장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고기술 자본재, 숙련 노동 편향적 기술 진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임금 양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역외 조달이다. 80년대부터 미국 선진국들의 유럽의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사우스 아메리카 이런 쪽에 가서 엄청나게 부품 생산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외 조달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임금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그렇죠? 중간재 무역을
활발함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들의 임금 양극화가 일어나더라.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네요. 무역이 어떤 종류의 무역과 상관없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임금의 양극화, 그렇죠?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멕시코. 잘 못 사는 나라. 멕시코는 어떤 나라예요? 예전부터 미국 기업들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마킬다 도르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렇죠? 그 가서 부품 생산해서 멕시코에서 낮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형태의 생산 활동을 많이 80년대부터 했습니다. 멕시코 한번 볼까요? 멕시코도 80년대 중반 이후 그렇죠?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 임금이 상승을 했네요.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네요. 그렇죠? 뭐 여기는 정확한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없는데 그렇죠? 데이터는 없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멕시코에 들어와서 부품 조달 생산 활동을 했다. 그래서 멕시코의 임금 양극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미국, 멕시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역외 조달이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를 변화시키고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비숙련 노동자들은 손해를 봤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손해를 봤다고 말할 수 있어. 분명히 여기서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나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외국으로 이전시켰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소시켜서 이윤이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부품 생산 활동을 해 저렴하게 부품 생산 활동을 하니까 생산 비용 하락, 낮은 가격, 소비자 이익 증가. 그렇죠? 자, 기업들이 외부 조달을 하니까 역외 조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소비자들 이익, 기업들 이익. 그렇죠? 우리는 또 뭘 따져봐야 돼요? 국가 전반적인 이익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그러면 여기에 조달을 할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외 조달의 경우 그 손실보다 이익이 더 많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